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출간 이후에 뭐랄까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베스트셀러죠.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책이죠.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들, 때로는 귀에 좀 거스릴 수도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지혜의 정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뜬구름 잡는 그런 자기계발 아니고요. 듣고 나서 당신이 당장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통찰을 얻어가시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돈, 일, 배움, 여기에 대한 당신의 기존 관념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지만 훨씬 더 명료하게 만들어줄 그런 실질적인 접근법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 책은 뭐랄까 부드러운 위로나 모호한 격려 이런 거 대신에요. 아주 냉정한 현실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실질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그런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하죠. 맞아요. 직설적이죠. 어쩌면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돈과 성공에 대한 민낯, 이걸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함께 풀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돈과 부자에 대한 당신 안의 환상부터 깨부숴라. 이겁니다. 네, 흔히 가난을 미화하거나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책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하게 반박하죠.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근본적인 사실, 팩트는 뭘까요? 돈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는 거. 그리고 부자는 그냥 운이 좋거나 남을 등쳐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 선악이 없다. 네. 부는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승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 그리고 만족 지연. 그러니까 눈앞의 즐거움을 미래를 위해 참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사실이죠. 만족 지연. 그래서 저자는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스스로 돈을 원하면서도 부자를 욕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부터 버리라는 거죠. 아, 그 위선에 대한 지적이 정말 날카롭네요. 책에서도 그 손란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때 맞춰 뜨거운 물에 목욕할 수 있고 갓 구운 빵을 커피와 함께 먹는 그런 소박하지만 사실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거죠. 네, 그런 현실적인 안락함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또 부자는 불행할 거다. 이런 막연한 편견에 대해서는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 대사. 빈털터리들이 꼭 부자들의 영혼에 대해 아는 체를 하기 마련이다. 이걸 인용하면서 꽤나 신랄하게 비판하죠. 맞아요. 단순히 부러움이나 시기심을 넘어서서 그냥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요구 같아요. 그렇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마라톤 훈련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라톤 훈련이요? 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았어 라거나 분명 편법을 썼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건 사실 자기 기록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도움 안 되죠. 마라톤 완주를 하려면 체계적인 훈련 계획 세우고 매일 꾸준히 달리고 당장의 달콤한 휴식이나 즐거움, 예를 들면 주말 늦잠이라던가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거 이런 걸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한다. 세이노가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화려한 명품이나 고급차 같은 그런 쇼윈도의 상품들. 그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아, 도구가 아니다. 네. 오히려 당신의 돈을 끌어내서 그걸 파는 사람이나 브랜드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미끼에 불과하다는 걸 간파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명확하네요. 쇼윈도 앞에서 서성거리는 게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내 돈을 빼앗기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 지적까지 더해지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뭘까요? 단순히 부자를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 변화를 넘어서서요. 첫 번째 단계는 현실 직시예요.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습니다. 가계부 앱이든 수기든 당신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말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보세요. 10원 단위까지요? 와. 네. 생각보다 어디로 갔지?
하는 돈이 많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는 첫걸음이고요. 첫걸음. 두 번째는 특히 소득이 아직 많지 않은 젊은 시절일수록 수입의 일정 비율, 처음엔 뭐 한 5%라도 좋습니다. 정해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어떤 지출보다 먼저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아, 선저축 후지출이네요. 맞습니다. 저자가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꼭 거듭 강조하는데 이게 단순히 푼돈 아끼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축을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러니까 뭐 월세나 통신비처럼 가장 먼저 지불해야 할 고정비용으로 인식하는 훈련인 거죠. 고정비용으로 인식하라.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부유하게 보이고 싶어서 사는 건가? 충동 구매, 특히 과실을 위한 소비를 경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돈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편견을 버리고 내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보이는 부가 아니라 실제 부를 쌓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라. 네, 이 부분은 어쩌면 뭐랄까 개인의 열정이나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 분위기랑은 조금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공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시장은요, 당신의 열정이나 노력 자체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 자체에는 아니다. 네,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물, 여기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와, 냉정하네요. 네, 당신이 아무리 밤새워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시장이 원하는 품질, 기능 혹은 서비스가 아니라면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일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직업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직업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당신이 월급 받는 직장인이든 전문직이든 혹은 자기 사업을 하든 당신의 고객이 누구고 그들이 뭘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당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뒷받침하는 책 속 사례들이 정말 강력했죠. 그 리츠 칼튼 호텔 청소부 버지니아 아주엘라 씨 이야기는 특히 기억에 남아요. 아, 네네, 유명한 이야기죠. 단순히 객실 깨끗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투숙객들의 사소한 습관, 뭐 예를 들어 특정 음료를 좋아한다거나 베개 높이 취향 같은 거, 이런 걸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뒀자가 다음 방문 시에 미리 준비해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춤형 서비스죠. 심지어 당시 호텔 매뉴얼은 침대 시트 교체할 때 2인 1조 작업을 권장했는데 혼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회사 공식 매뉴얼 변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대단하죠, 정말. 또 그 노르웨이 라면 왕 이철호 씨가 젊은 시절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할 때 감자 깎는 단순 작업조차도 그 감자가 어떤 요리에 쓰일지에 따라서 모양이랑 크기를 다르게 깎아놨다. 이런 일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도 유명하죠. 그들의 일이 겉보기에 화려하진 않았지만 철저히 받는 사람,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뭐가 최선인지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반면에 시인으로서의 재능은 뛰어났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 방식이나 뭐 생계수단과는 거리가 멀었던 천상병 시인의 삶, 이걸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공을 거둔 류시화 시인이랑 대비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이 관계를 요리사에 비유하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아, 요리사 비유요? 당신은 아주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아방가르드한 요리, 즉 당신의 열정이나 기준에 맞는 요리를 만드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당신의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이 꾸준히 주문하고 만족하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메뉴가 아주 잘 만든 클래식 까르보나라, 파스타나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 즉 세상의 기준, 시장의 요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겠네요. 당신의 예술업만 고집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메뉴만 내놓는 것은 결국 텅 빈 레스토랑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물론 선택지는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클래식 메뉴의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당신의 그 독창적인 요리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고객, 즉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공략해야 하는 거죠. 아, 틈새 시장. 어느 쪽이든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외면하고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셰프의 비유 정말 와닿습니다. 내 열정과 시장의 요구 사이에서 현명한 줄타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원칙을 오늘 당장 내 일이나 업무에 적용해 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특히나 조직 안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세상의 기준에 맞춘다는 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당신이 처리한 여러 업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요?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일의 최종 결실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직속 상사일 수도 있고, 협업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회사 외부의 진짜 고객일 수도 있죠. 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일이 정말 잘 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건 결과를 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결과물의 기준.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 다음 그 기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서기 위해서 현재 방식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찾아서 시도해보는 겁니다. 저자는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개선점 찾기. 더 나아가서 만약 커리어를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멋있어 보이거나 유행하는 분야를 쫓기보다는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회에 꾸준히 수요가 있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걸 냉정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저자가 비편하는 자격증의 환상이나 간판뿐인 전공에 대한 외존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 내 만족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 일의 결과물을 받는 사람, 즉 세상의 기준에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런 냉정한 조언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통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독하게 현실적으로 배우고 실행하라.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움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현실에 뿌리박은 실용적인 배움과 즉각적인 실행을 강조하죠.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정한 배움이란 반드시 행동의 변화와 측정 가능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 네. 머릿속에 지식을 그냥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형화된 커리큘럼이나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추상적인 지혜, 이런 것만으로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현실의 문제들. 필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그리고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실이나 비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네, 책에서 인용되는 비록 빌 게이츠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찰스 사익스의 현실 직시 규칙들이나 학력이나 학벌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그리고 저자 특유의 독서법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강조됩니다. 아, 세이노의 독서법. 정말 독특하고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특정 분야를 알고 싶으면 관련 서적 여러 권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읽어라.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네, 몰아치기 독서죠. 6개월 동안 매달 한 권씩 읽는 것보다 며칠 혹은 한두 주 안에 대여섯 권을 독파하는 게 그 분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핵심을 꿰뚫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이죠. 네, 저도 이 방법 써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또 배움의 초기 단계에서는 고전이나 위인전 같은 교양서보다는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서를 먼저 읽으라고 권하고요. 맞아요. 실용서 우선. 심지어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강한 판타지 소설 같은 장르는 배움의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멀리하라고까지 하죠. 네,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만큼 현실 집중을 강조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 모형조립 장난감을 사주라는 조언도 흥미로웠어요. 설명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단계별로 따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복잡한 계약서나 보고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고액 연봉자들의 핵심 역량, 즉 서류 해독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훈련이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아, 그 서류 해독 능력.
중요한 개념이죠. 반대로 면접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그걸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증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그 명문대 대학원 졸업생 사례, 이걸 들면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식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네,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배움을 연장, 그러니까 도구 상자를 채우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연장상자요? 네, 아주 오래되고 희귀하고 특수한 용도의 골동품 연장, 예를 들면 고전문학, 순수 이론 지식 같은 거요.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군가에게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당장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테이블, 즉 현실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라면 망치, 톱, 드릴, 줄자 같은 실용적인 기본 도구, 그러니까 응용 기술이나 목표 지향적 지식, 그리고 그것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죠. 아, 실용적인 도구. 그리고 테이블 제작법에 관한 책 5권을 일주일 안에 집중해서 읽고 곧바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는 것이 5개월 동안 매달 한 권씩 천천히 읽으면서 이론만 쌓는 것보다 실제로 테이블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세이노식 배움의 핵심입니다. 즉각적인 적용과 피드백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 연장상자 비유가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골동품 수집가가 될 거냐,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목수가 될 거냐, 이런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맥락이죠. 그렇다면 이 지독하게 현실적인 배움과 실행 원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정보는 넘쳐나고 시간은 부족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즉각적인 적용입니다. 선택과 집중, 즉각적인 적용. 첫째, 당신의 현재 목표 달성에 지금 당장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나 지식 딱 하나만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인 목표 말고요. 비즈니스 이메일을 막힘없이 작성하는 기술처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해요. 아, 구체적으로. 둘째,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집중적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1시간은 다른 모든 걸 차단하고 이메일 작성법 강의를 듣고 연습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시간 확보.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배운 것을 즉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강의 듣거나 책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요. 바로 다음날 업무 이메일 작성할 때 배운 표현이나 구조를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아, 바로 써먹어라. 네. 자료를 선택할 때도 막연한 동기부여나 영감을 주는 책보다는 그 허브 코엔의 협상의 비결처럼 특정 기술을 명확하게 알려주거나 심지어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극도로 실용적인 자료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자료. 마지막으로 찰스 사익스의 규칙 7번,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을 구하기 전에 내 방부터 청소하라. 내 방부터 청소하라. 거창한 목표를 꿈꾸기 전에 당신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과 책임감부터 갖추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통해 돈, 일, 배움이라는 우리 삶의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서 어쩌면 좀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인 조언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했을 때 만약 이 책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단 하나의 정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야 한다면 어떤 문장이 가능할까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책 전체를 꿰뚫은 현실주의와 행동주의 철학을 담아낸다면 아마 이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를 피와 땀으로 만들고 그 대가로 얻은 돈의 무게를 냉정하게 알며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배우고 즉시 실행하는 자만이 결국 부와 의미 있는 성공을 거머쥔다. 와, 길지만 핵심이 다 들어있네요. 혹은 저자가 자신의 팔목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동기부여의 계기로 삼았던 그 일화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삶이 필연적으로 남기는 상처와 시련은 외면하거나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더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아, 그 문장도 정말 강렬하면서 책의 핵심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한 마지막 실천 점검 시간입니다. 이번 주 딱 이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네. 체크리스트 1.
이번 주 단 하루라도 당신의 지출 내역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는가? 그리고 소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를 쓰는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했는가? 체크리스트 2. 오늘 당신이 한 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결과물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잘했다고 느낄 만한 구체적인 개선점 한 가지를 찾아 실제로 적용해 보았는가? 네. 체크리스트 3. 지금 당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이나 기술 하나를 명확히 정했는가?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즉시 써먹어 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는가?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세이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쩌면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의 일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혹은 배우는 습관에 대한 불편한 진실 중에서 이제는 마주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과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